핀란드는 주력 산업이 뭐예요?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높은 수준의 복지 국가였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단기간에 잉태될 수 있었다. 아니 제가 스타트업 하러 나갔다가 망하면요. 그런데 기본적인 의식주 다 해결하게 해주고 문화 레저 활동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은 국가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해볼 만한 일이 되잖아요. 무모한 도전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그건 무모한 도전이 아닌 거예요.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핀란드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핀란드 하면 떠오르는 게 휘바. 맞습니다. 껌. 예. 여기 자일리톨 껌 그거는 핀란드가 뭐 주산지 원산지 뭐 그쪽이 맞아요? 뭐 그만큼 유명한 건데 원산지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핀란드에 지금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예, 저는 참 불행한 전망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불행한 전망. 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확 바뀔 만한 엄청난 그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국이 언젠가 도래해서 그렇죠. 절대적인 인구 숫자도 급감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텐데요. 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엄청난 강대국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에 중국도 있고요. 조금 더 위에 러시아도 있고 밑에는 또 일본이라는 만만치 않은 또 네. 경제 대국이 있고. 바다 쪽으로는 또 미국이잖아요. 맞아요. 이 강대국과 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뭔가 경제적 여건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림으로 미래를 꿈꿔야 되는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핀란드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많이 찾아봅니다. 핀란드는요,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와 국경을 한 1,300km 정도 접하고 있어요. 예. 이 정도로 국경을 길게 접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감일 테고요. 그런 속에서 인구 숫자는 정말 적어요. 500만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구가 아직 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머지않아 인구가 줄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이 핀란드 이제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 그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강소국이 살아가는 방법 알아보기 제일 좋은 나라가 핀란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강소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소국의 기준 같은 거는 명확하게 있지는 않죠? 사실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라를 강소국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인구는 1,000만 명이 안 되는데요. 국민소득은 한 5만 불 내외 정도 되는 국가들을 얼추해서 그들 국가들 중에서 강소 국가들을 많이 찾아보곤 합니다. 아, 예. 대표적으로 룩셈부르크라든가 그다음에 네덜란드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주제인 핀란드, 뭐 스웨덴, 뭐 이런 국가들, 뭐 아시아 지역에도 몇 군데 있죠. 싱가포르라든가 예. 이런 나라들을 많이 꼽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핀란드는 지도 찾아보면은 굉장히 면적은 넓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데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춥고 그런 쪽이라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람 안 사는 곳은요 거의 안 살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요. 휑하니 통나무 집 하나만 있습니다. 그 핀란드 국민들의 취미 중에 하나가 주말에 가족들하고 그 통나무 집에서 하루 자고 오는 거 이게 취미예요. 별장 같이. 별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연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오는 게 취미라서 그런데 잠시 머물고 오는 용도로 통나무 집이 있는 거 말고는 주민들이 아예 안 사는 지역이 아주 많을 만큼 헬싱키 지역이 아주 밀집도가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1,300km 네. 뭐 그 정도의 국경을 길게 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도 보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아마 거리상으로는 한 몇 시간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 예. 완전히 1,300km나 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양국 간의 그간의 경제 관계가 어땠는지 이것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 핀란드는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면이 정말 강했었습니다. 에너지가 일단 굉장히 절대적인 의존치를 보였는데요. 예. 러시아 의존도가 2021년 기준으로 33%였어요. 오.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원의 3분의 1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주요 분야별로 보면 원유 의존도가 81%,
오. 전량 거의 뭐 러시아에서 사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천연가스가 75%. 예. 그리고 핀란드 같이 인구가 적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 인근 국가에서 사온다고 해야 될지 들여온다고 해야 될지 뭐 예. 같은 개념이겠죠. 네. 그런 게 더 싸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접 국가들은 나름대로 인구가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 생산을 거기에 맞춰서 규모감 있게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kWh당 생산비가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저희도 좀 갖다 쓰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끌어다 땡겨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전선만 깔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헬싱키 같은 지역 말고 원거리에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또는 스웨덴으로부터 갖다 쓰는 게 더 가까운 지역을 그렇게 가져다 쓰는데 러시아에서 전력을 가져다 쓰는 비율이 19%였어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부분은 러시아 없이는 뭐 절대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EU 체제에 핀란드가 가입하기 전만 하더라도 예.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밸류체인이 러시아와 전부 다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핀란드는 러시아를 빼고 경제를 얘기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 에너지를 뺀 나머지 산업 부분은 핀란드가 EU 체제로 딱 진입하고 난 뒤에 네. 이제 러시아는 슬슬 손절하고 옆에 있는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밸류체인을 점점 공고히 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파트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서는 코로나19 훨씬 전부터도 이미 러시아 비중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요. 일부 공식적으로 통계는 잡히진 않는데요. 1,300km 정도 되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핀란드 상인들 중에서 러시아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분들이 러시아에게 무역 상인처럼 필요한 물품 납품해주는 일을 하시는 비중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예. 이제는 뭐 에너지를 말고는 의미 있는 수준의 교역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은데 EU 체제 가입 전과 가입 후가 많이 달라졌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으로 달라질 거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업 차원에서도 그러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일부러 끊으려는 움직임이 기업 차원에서도 있었다는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EU라는 시장이 러시아 시장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음. 그런데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EU 체제에 같이 가입을 하면서 네. 많은 것들이 해소되다 보니까 기업 스스로도 점점 유럽 쪽으로 편향된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IT가 이제 핀란드가 가장 주력으로 삼았던 주력 산업군이었는데 네. 이 IT 분야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포털 사이트라든가 러시아 내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IT 망 같은 게 폐쇄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는요. 그렇죠. 사회주의 체제니까. 예.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뭔가 앱을 개발하던가 시스템을 개발하던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지원을 해줄 때도 이 본인들만 쓰려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국민들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그런 개방성이 우리도 쓰지만 유럽에서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많이 선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럽 지향성이 높았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 네. 차원에서 본다면 네. EU 체제에 가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EU 쪽에 있는 쪽에 수출도 많이 하고 러시아도 기존에 수출하던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몰래 이렇게 가져가면 기업 차원에서는 더 좋을 거 아닐까? 네. 근데 굳이 이제 EU 체제로 가입이 됐다고 해가지고 네. 러시아는 이제 끊어야 되겠어라고 기업이 스스로 이렇게 결단을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실 많은 분들이 핀란드나 북유럽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핀란드와 그 러시아의 겨울 전쟁, 계속 전쟁이라고 해서 엄청난 고륙상전의 전쟁이 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것 때문에 결국 러시아를 등지고 유럽을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단언컨대 네. 비즈니스에는 감정은 없어요. 당연히 방금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도 돈 준다는데 갖다 팔아야지. 그게 일반적인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 교과서 보면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쨌든 이윤 추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윤이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은 굴러가게끔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런데 그러면 왜 러시아랑 등진 거냐? 예. 그 이유는 기업이 뭔가 사업을 전개할 때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예산 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도 마케팅 비용도 써야 되고 현지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기술이나 서비스를 런칭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많은 예산을 태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차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시장에는 조금 더 등한시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핀란드 기업들이 했던 그 빈틈을 스스로 메꿨어요. 핀란드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다른 데 관심 보이는 사이에 네. 그렇게 메꿨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예. 그다음에 중간중간 미국이 또 러시아 경제 제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마다 핀란드도 당연히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경제 교류를 할 수가 없게 됐겠죠. 그러면 핀란드가 거기 현지에 뭐 점포를 놨을 수도 있고 현지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당연히 러시아 현지 기업들이 인수해서 가져가서 하다 보니까 러시아 내부 역량화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가 줄어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네트워크나 평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 건 없어요? 그런 그 것들이 얘기도 영향을 말씀드려야 되네요. 네. 원래 이 강소 국가들이라는 곳은요. 네. 굉장히 특이하게 네트워크하고 평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네. 우리 군 단위가 고향이신 분들은 금방 합니다. 거기에선 나쁜 짓을 하면 온 동네 소문 다 나요. 그렇죠. 누구네 집 둘째 아들이 지난주에 어디 가서 무슨 사고 쳤다며 이거 다 소문 나요. 그렇죠. 이게 아주 작은 공간에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관리, 평판 관리를 그 군 단위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듯이 핀란드라는 이 나라도 나라지만 500만 인구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 서울시 인구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평판 관리, 네트워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 우리들끼리도 중요하니 다른 쪽에서 나쁜 평판을 하나 우리가 들었다. 그럼 다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러시아 기업보다 유럽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흔히 부르죠. 예. 신뢰성 확보가 좀 더 용이했다라는 사실이 또 핀란드 내부에서 싹 퍼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아주 작은 부정부패도 없는 대표적인 나라로 아주 유명해요.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 어차피 한 다리 건너서 다 알 수 있는 사이들인데 특별히 누구 뭐 뒤를 봐줬다, 누구에게 편의를 봐줬다. 이거 금방 소문나요. 그러면 야 너는 저분하고 당숙과 고모와 무슨 뭐의 관계지만 나는 또 너랑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들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함부로 누구의 편의를 봐준다든가 약간의 금품을 수수하고 일을 도모해줬다든가 이런 것도 금방 걸립니다.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경우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러시아와 이제 계속해서 수출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평판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인식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물론 국경 지방에는 아직까지 소소하게 몰래 그 교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핀란드 문헌에서도 나와요.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남미라든가 우리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중동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국가에서 하지 말래라고 하면 국경에 철조망 쳐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가의 어떤 지시사항을 잘 따르는 것은 극히 핀란드니까 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랑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전반적인 핀란드의 기조라고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굳이 나토 가입을 신청을 해서 했잖아요. 네. 뭐 그때도 사실은 언론에서도 의외성이 있다. 이게 그냥 중립국으로 남을 것 같았는데 핀란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 보고 좀 놀랐다는 반응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와 전반적으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기조가 나라 전체적으로 있는 건지. 나라 전체적으로는 그 기조가 더 많은 건 사실인데요. 러시아와 국경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핀란드의 북극해 가장 위쪽에 있는 주가 있습니다. 네. 그 주는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 러시아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이라는
수리라고 해야 될지 뭔가 이 수렵 관련한 활동을 좀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본인들도 원래 선조 때 고향이 러시아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방 같은 경우는 친러 성향의 일부 정치 세력들이 잔존하거든요. 그런데 핀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딱 보니까 키우 지방, 즉 러시아와 국경을 딱 접하고 있는 곳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이고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지만 친러 성향의 주민들이 많았거든요. 예. 바로 푸틴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명분 삼아 저들은 러시아인이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 국민이길 원하는데 내가 해방시켜 줄게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바로 그걸 밑에서 전개된 상황을 보더니만 핀란드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우리도 국경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주는 친러 성향의 주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 예. 그럼 또 푸틴이 핀란드에도 그런 곳이 있었네? 그럼 그쪽도 우리가 해방시켜 줄게 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일부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그걸 원한다면 넘어올 수 있잖아요. 예. 바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토 가입을 굉장히 서둘렀던 것이고요. 아, 그런 예, 국내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예, 네. 우크라이나도 만약에 나토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키우 지방을 저렇게 푸틴이 쉽게 넘어올 수 있었겠느냐? 핀란드 중앙 정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핀란드는 뭐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부 지역은 아닌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핀란드의 어쨌든 강소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로 네, 지역의 상황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예. 해주시니까 요거 재밌는 사례 하나 재밌어요.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핀란드는요, 사실 글로벌 기업에 예전에는 무덤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 하면 텃세 아닌 텃세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도 지방에 가보면요, 가끔 귀농, 귀촌, 귀여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예전에 귀농, 귀촌 지원 사업 그 프로그램 만드는 것 때문에 지방들을 몇 개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만 한 분이 아주 하소연을 하면서 이 귀농, 귀촌, 귀여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요? 그랬더니 뭐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같이 사업하게 도와도 주시는데 마지막에 그 정서적인 그 어떤 그 장벽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도 자기를 부르는 애칭이 이사 온 김 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여기 이사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무슨 아직도 이사 온 김 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핀란드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대대손손 이 지역에 누구누구 다 한 다리 건너 알 정도의 사이들이 많은데 네. 외국에서 누가 왔다거나 외국계 기업들이 사람들과 와서 여기서 뭐 해본다? 나름대로 그런 텃세도 있었겠죠. 네. 재밌어요. 이게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예, 강소국들의 상황과 비슷한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오늘 송경제 애청자분들에게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도 대응책을 하나 설명드리면 네. 강소 국가들을 돌아다녀 보면요, 우리 리크루팅 할 때, 사람 채용할 때 네. 평판이라는 게 정말 가중치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뭐 속칭 어느 학교 나왔니 학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스펙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도 가중치가 높습니다. 예.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점 받고 어떤 뭐 성과를 거뒀는지 네. 뭐 이런 게 그래도 채용할 때 왜냐하면 사회생활 경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그게 뭐 성실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뭐 그렇죠.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라고 볼 수도 있는 이 거니까. 친구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사회생활 경력이 없으니까 그런 성실도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 네. 학교니 학점이니 토익 성적이니 이런 걸 자꾸 그렇죠. 보게 되는데 입사 시험이나 그런데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점점 어느 학교 출신인지 의미 없어져요. 맞아요. 그 스펙이라는 것만 보면 맹점이 있어요. 분명히. 네,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네. 일이라는 거. 학점이 이 친구가 2점대인지 3점대인지 그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요. 그냥 그 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왔는지가 더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또 더 중요한 게 점점 더 사회가 극소 사회가 되고 강소 사회가 되고 이렇게 협소한 네트워크 사회가 되면 한 다리 건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는 5명 놓고 스타트업하는 중요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길목에 서 있는 창업자인데 네. 한 명
명 잘못 뽑으면 그게 조직을 와해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협업할 생각이 있는, 양보할 수도 있고 팀워크가 있는 사람인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직장에도 전화하고요. 그러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관리를 쫌쫌하게 해야 되는 건 내 평판이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강소국의 특징을 네.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겠네요. 네. 핀란드 같은 상황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평판 조심해야 된다, 평판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말고도 우리가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핀란드는 한동안 핀란드 경제를 이끌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딱 특정 회사 하나였어요. 노키아. 노키아입니다.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보다 더 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전체 법인세의 근 3분의 1 좀 못 되는 수준을 노키아 혼자 내고 있었고 전체 GDP의 4분의 1에서 한 뭐 요 정도 어바웃으로 혼자 담당하고 있었던 게 노키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구 500만 명의 강소 국가에서 세계 탑티어의 기업이 하나 덜커덕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다른 핀란드의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내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사들이거나 아니면 니치 마켓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요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보자 요런 걸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좀 있는데 반해 정말 세계적인 탑티어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은 노키아 하나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 노키아의 급여가 노키아의 복리후생 제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 핀란드의 인재들이 노키아로 쏠림이 생기는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나라도 특정 반도체 산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대기업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우리나라 참 많은 인재가 글로 쏠리잖아요. 예. 그거보다 한때 더 심했던 국가가 노키아였다. 그리고 핀란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작은 국가에서 전 세계 탑티어의 IT 회사가 생겼고 거기에 대거 인재가 몰리니 예. 이 휴대폰 시장에서 우리도 좀 뭔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해 보자라는 더 많은 돈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큰 나라들 이 노키아 인재들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이 강소 국가들은 거기에 취약하거든요. 아유, 그 핀란드에서 살기도 척박하고 뭐 국가가 봤더니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다 가져가더만 그래서 뭐 남는 거 있겠습니까? 우리 회사로 넘어오세요. 여기는 마이애미 비치 쪽에 연구소가 있어서 일하기도 아주 따뜻하고 쾌적하고 우린 세금도 별로 안 뗍니다. 많이 여기서 본인들이 누릴 거 누리시고 그러면 어때요? 하면서 노키아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유출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키아라는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게 된 맥락도 바로 그런 상황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노키아가 어쨌든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스마트폰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지 않았고 기존 폰들, 스마트폰 이전 폰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R&D에 투자를 했고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행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한 투자는 없었기 때문에 노키아가 몰락한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임금 문제라든지 인재들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어찌 보면 뭐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자꾸 외국을 가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좋은 기회를 뭐 놓쳤는지도 모르겠죠. 두기 뭐 어떤 게 닭이 먼저냐, 네, 달걀이 그러니까요. 먼저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네. 한국이란 나라가 점점 인구가 줄다 보니까 사회적인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를 내국 인구가 충분하고 원활하고 그리고 풍족하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래하게 되면 예. 이 국가 인력 유출이 훨씬 더 이렇게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국방비 지출이 높고 국민들 대부분이 국방의 의무에 굉장히 충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네. 바로 옆에 러시아가 있고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핀란드 국민으로서는 국방에 대한 의무라는 건 반드시 국민으로서는 반드시 짊어져야 되는데 네. 이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 여기고 기꺼이 참여하는 건 사실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니까 해야지 뭐 해서 하는 분들도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핀란드에서 이 국방의 의무 지고 싶지 않은 분들은 네. 또 마침 노키아에서 높은 성과나는 엔지니어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해외로 이민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국방 문제는 좀 이슈가 계속 되나 보더라고요. 네. 3주 전에도 러시아 해군이 핀란드 국경 침범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기사로 맞습니다. 나오던데. 네. 아, 그러니까 국방에 대해서 의무를 지울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500만 명밖에 없으면 그렇죠. 예, 모두에게 그게 좀 약간 무거운 예. 의무가 지어지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또 기피하려고 하는 원치 않은 사람들이 예,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 예. 바로 에너지 의존도를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의존도. 네. 네. 핀란드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자체 생산할 만큼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네. 요즘은 러시아에서 전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스웨덴에서 끌어오는 비중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 국가가 이 조그마한 인구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원유를 수입해 온다든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오는 게 점점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가가 대외 수출을 꼭 해야 되는 그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더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가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 인구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청년 인구 비중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출 비중이 예전만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네. 그럼 우리가 1년 내내 사용하는 원유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라든가 기타 에너지원 또는 우리는 식량까지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거 수입하는 데 필요한 달러 다 어디서 누가 벌어올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벌어와야 될 달러 양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도 에너지 자급자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일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핀란드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죠. 아, 핀란드는 주력 산업이 뭐예요? 지금은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노키아가 뭐 붕괴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의 4분의 1, 국가 저 세금의 3분의 1 이걸 차지했던 기업 하나가 사라지니까 핀란드 경제가 정말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핀란드 경제를 빠르게 재건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제2의 노키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미명 아래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핀란드가 또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또 한동안 전 세계가 또 앵그리 버드라고 해서 그거 다들 그 캐릭터들 기억하고 게임. 그랬잖아요. 예. 게임도 그렇고 그게 다 핀란드의 스타트업들이 육성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 제2의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을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이 활성화돼야 될 텐데 이 부분도 또 핀란드라는 강소 국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네. 핀란드가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해서 대뜸 몇 년 만에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제 견해는 아주 높은 수준의 복지 국가였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단기간에 잉태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두 가지가 연관성이 바로 직접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아요. 제가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네. 강한 복지 국가가 되려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막대한 자금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핀란드는 뭐로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국가가 그런 부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첫 번째로 네. 궁금하고 두 번째로 복지에다가 돈을 써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 스타트업에 계속해서 투자할 자금은 그럼 어느 쪽에서 나올까? 네.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의 특성이 세금이 워낙 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돈의 상당 부분은 네. 세금으로 징수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벌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알뜰살뜰 건전재정을 했던 것도 중요한 맥락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국가가 왜 스타트업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느냐? 예.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승훈 아나운서를 꼬시는 거예요. 오승훈 아나운서, 저녁에 잠깐 봅시다. 그래서, 예. 그래서 둘이 보기로 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MBC, 먼 미래가 있어. 하면서 제가 둘이 나가서 창업하자 했어요. 그럼 하실 거예요?
저는 안 나갑니다. 왜요? MBC에서 뭔가 같이 예. 동료들과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아유, 뭐, 뭔 일 있나. MBC가 따뜻하잖아요. 그잖아요, 사실. 이렇게 좋은 회사 어디 있습니까? 튼실하고. 좋은 회사죠. 네, 예. 그럼요. 좋은 회사죠. 자, 바로 그거예요. 아니, 제가 스타트업 하러 나갔다가 망하면요. 우리 일가족은요. 저는 노후는 어떻게 되고요. 제 생활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다 그 걱정이에요. 사실 때로는 조직 생활 하다가 보면 네. 윗사람하고 안 맞아서 아니면 또 조직이 가끔 섭섭해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덜컥 살펴 던지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표 못 던지는 이유 내가 여기 아니면 생활비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없지 않죠. 안정적인 그렇죠. 수입이라는 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나가서 창업하려고 하니까 진짜 노후 걱정도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조직에 불만이 있기보다는. 네. 그런데 바로 높은 수준의 복지로서 네가 일을 안 했어도 일을 하려고 시도했거나 그러니까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이라면 네. 너가 아플 때 어디서든 아주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금액으로 치료받게 해주고 기본적인 의식주 다 해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화 레저 활동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은 국가가 다 책임져 줄게 아. 라고 해버리면 내 그러면 무모한 도전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건 무모한 도전이 아닌 거죠. 네. 게다가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 사무실 내는 거 국가가 지원해 줄게요. 초기 창업 자금 국가가 지원해 줄게요. 매달 써야 되는 인터넷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것도 상당 기간 동안 국가가 대신 내줄게요. 네. 이렇게 해버리면 해볼 만한 일이 되잖아요. 높은 수준의 복지 국가이다 보니까 생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은 무모할 수 있어도 도전에 조금 더 네. 신경을 쓸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저도 그래서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컨 찬스를 또 줄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정말 활성화될 거고요. 지금 뭔가 윗분들에게 인상 쓰고 있는 분들 바로 다 사표 씁니다. 근데 핀란드는 뭐 자원 부국이에요.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예,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 뭐 휘바휘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무가 또 굉장히 펄프를 비롯해서 예. 천년 그 침엽수림 이게 뭐 든든한 자산이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또 코발트거든요. 네. 이 코발트가 핀란드가 전 세계 2위입니다. 아. 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자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핀란드 보고 네. 무작정 저렇게 높은 복지는 또 못하는 우리나라는 또 그런 부분은 또 좀 아쉽기도 하고. 북유럽의 높은 수준의 복지 국가들은 대부분 뭐 원유 생산지라든지 그건 노르웨이. 자원 부국 예. 뭐 이런 뭐래도 타이틀이 또 있더라고요. 뒷배가 있긴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들어보면 핀란드라 나는 지금까지 좀 잘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또 큰 문제가 됐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의 절대적인 부분을 러시아에 많이 의존해 왔던 건 사실이고 일부 산업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교육했던 부분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 국제 제재로 그것도 막혔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뭐 2020년 이후 한 2, 3년 동안 주저앉았습니다. 요즘은 다시 좀 살아나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또 옥신각신이 시작됐어요. 경제가 주저앉으니 예. 이렇게 계속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을 못한다. 그리고 핀란드라고 사람 사는 곳인데 그 복지 시스템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 없겠어요? 그 복지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딱 몇 달만 일하면 또 그다음 복지 제도 받을 수 있잖아. 요만큼만 딱딱 일하고 쉬는 사람들 왜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옆에서 힘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핀란드도 지금도 계속 내부적으로 복지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어요. 북유럽 국가들도 그렇군요. 그럼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재정 지출에도 좀 감내가 안 되는 수준이고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또 다른 문제점 제가 중에 자꾸 하나가 팔려고 그러는 것 예,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예, 이제 러시아와는 어떻게 보면 경계를 딱 이제 칸막이를 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핀란드 입장에선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이제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핀란드 영공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입니다. 영공 활용이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뭔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핀란드 영공에서 드론을 통해서 정찰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러시아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정찰기 등이 핀란드만이나 발트 북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전장터가 될 곳이 바로 핀란드거든요. 핀란드는 본인들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우산이 필요해서 나토에 가입한 건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게 나토가 본인들을 전장터로 활용하고 각각의 나라들은 절대 피해를 안 받는 형태로 자꾸 뭔가 일을 도모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무슨 우리가 전장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나토에 가입한 이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나토에 대해서 조금 볼멘 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와는 이제 나토까지 가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와의 관계는 복원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최근에는 핀란드 국경 수비대가 러시아 국경에 펜스를 설치하고 감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은 엄청난 또 예산이 들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도 있지만 또 러시아를 왕래하면서 비즈니스를 도모했던 사람들은 또 볼멘 소리를 또 내게 되는 거죠. 국방에 대한 문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피버가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 달고 있잖아요. 네. 고령화도 문제라 그러던데 아, 맞습니다. 고령화 문제인가요? 예, 핀란드도? 그게 또 핀란드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핀란드도 지금의 인구 구조가 계속되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가 되는 수준까지 됩니다. 네. 그럼 500만 명 인구에서 33%가 65세 이상의 인구라면 누가 생산해서 누가 이분들을 부양할 것인지 그 고민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핀란드의 고령화 추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 네.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 1등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일본. 그다음에 2등이 이탈리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3등이 핀란드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핀란드 입장에서는 네. 이제 앞으로 막대하게 쏟아질 이 사회 비용, 예, 복지 비용이라든가 복리후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 네. 거기에 대해서부터 지금부터 체질 개선을 또 해야 돼요. 앞서 그래서 복지 지출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도 바로 이 대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라는 게 유럽도 똑같더라고요. 한 번 주기로 한 거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핀란드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같은 맥락 속에 있는데 스타트업들을 특히 어느 스타트업을 많이 육성하냐 하면 헬스케어. 그 나이 드신 핀란드 예. 내부 국민들에게도 원활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스타트업이 좀 찾아봐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쓰고 수출도 좀 해보자.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불리우는 스타트업들을 대거 육성하고 있고요. 특히 핀란드는 이 스마트 헬스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땅덩어리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큰데 인구는 500만 명밖에 안 되다 보니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원격 진료라든가 원격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와 어떤 의료진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뭔가 진료받고 직접 처방은 뭐 드론으로 배달을 해줄지 예. 급한 그 의약품은 아니면 나중에 택배로 배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의료 시스템이 전개될 수 있는 거를 스타트업과 도모하고 있는 게 지금의 핀란드입니다. 알겠습니다. 핀란드에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지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덧붙일 만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 명밖에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회적 합의를 상대적으로 도출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대부분이 헬싱키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도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양보도 어떻게 보면 누굴 선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이게 30년 뒤에 인구 구조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논의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진짜 큰 혼란 올 수 있다는 걸 핀란드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핀란드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